네, 안녕하세요. 웰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고성국 박사님 정말 멀리서 와주시는데 고 박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각한 게 아니라요. 우리 제작진의 기술적 어떤 준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방송이 늦어지면 꼭 다 제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친 방송에서 그러시면 아시죠? 네. 자, 아니 근데 저 이거 좀 먹고 갈게요. 환신골든가요? 네. 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임종우 사장님이 이걸 준비해 주세요. 환신 네. 골드를.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나시나요? 힘이 나는 것 같아. 네, 이 환신 골드 구매하시면 앞에 보이는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6권을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안내 드릴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는 길에 네. 너무 좋은 소식이 모처럼 국민의힘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아, 그거? 여러분 드디어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치실까요? 아주 잘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이 당무감사위원장 곧 임명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딱 주말 지나고 오늘 발표됐는데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을 골랐더라고요. 이호선 국민대 교수인데요. 박사님 네. 개인적으로 또 좀 아시는 분이라고. 네. 예, 그 뭐 아주 훌륭한 법학자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그 탄핵 반대 투쟁할 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네. 이것이 왜 그 탄핵 거리가 안 되는지 네. 네. 그래서 이게 기각이 아니라 왜 각하돼야 되는지 네. 절차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음. 그리고 어떻게 이 대통령 권한인 계엄이 그 내란이 될 수 있냐. 더구나 이거를 갖고 소추를 했으면 탄핵 심판에서도 주 소추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왜 빼라 그러냐. 그렇죠. 내란을 뺐죠. 네. 이런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많은 그 법리적 논평을 하신 법률가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좀 감동이냐면요. 네. 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지금처럼 특검이 막 칼춤을 추고 이재명 정부의 기세가 하늘 끝까지 올라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 우리가 아는 법조인이나 대학 교수의 배짱으로는 하기 힘든 선택이잖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내가 찍힐 수도 있고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걸 맡은 것 자체가 이 배짱이 보통은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이미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하도 그냥 추상 같은 이 정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네. 찍힐 거 이미 다 찍힌 상태일 이미 거예요. 다 찍혀 있다.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이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이 이호선 교수님, 국민의힘 신임 당무감사위원장님은 네.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도 뒤에도 그랬죠. 이거 헌재 결정문의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을 계속 비판했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이제 권력을 다시 잡는 게 불가능해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장을 바꾸거나 침묵하지 않고 헌재가 잘못했다고 말한 게 이게 진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법학자들은 이게 어떤 판결이든 판례가 돼서 이후에 후속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호순 교수는 이제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뭐냐면 나중에 뭐 한 30년 후에 한 50년 후에 자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황당한 시기에 그 완전히 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정당하는 그 법치 부재의 시대에 법학자로서 선생님은 그때 과연 무엇을 하셨나요? 이 질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교수직 걸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네.
며칠 전이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련된 보석 관련 재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법정에 예. 이런 말씀을 남긴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의 광풍이 지나가도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 그럼요. 이게 법정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었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 이호선 국민대 교수도 예. 아마 이 탄핵 인용 뒤에도 꿋꿋하게 헌재가 잘못했다라고 한 게 아닐까요? 사실은 이게 법조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법조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이제 이 정도 되면요. 네. 법조계에서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끝판왕을 찍은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뭐 이게 사법부니까 네. 뭐 입법부가 뭐라 행정부가 뭐라 그러지도 못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판결 하나하나가 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이거든요. 이를테면은 헌법재판관이 이거 위헌 그러면은 역사가 바뀌잖아요. 대법원이 수년간 끌어온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유죄 그러면 역사가 바뀌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 대법원이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라고 때렸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 유죄라고 하고 아예 형량까지 자기들이 결정하는 파기자판을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죠. 그러면 뭐 역사가 이미 지금 바뀌어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역사와 씨름한다. 내 하나하나의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것들이 완전 월급쟁이로 전락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씨름하는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몇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혼자서 하냐? 그게 아니고 당대 최고의 법학자들과 담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수렴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따지면은 로스쿨의 법학 교수들. 네. 그것도 그냥 평교수, 젊은 교수가 아니라 뭐 법학 대학장 이런 정도의 그 법학계의 최고 원로들이 바로 그런 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하고 법리적 담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호선 교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호선 교수가 탄핵 심판 전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도 또 지금도 이호선 교수는 자신의 어떤 법 철학과 법 원칙을 가지고 역사와 씨름한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정말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꼿꼿한 분이면은 당내 뭐 다른 개파 눈치 보고 이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네. 아마 이 배치단 것들이 그 이호선 당무위원장이죠 이제 네. 당무감사위원장 앞에 가면은 쫄아갖고 말도 잘 못할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겠다. 최근에는 예. 우리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 이호선 교수님이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냈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장동혁 대표의 여러 인선 중에 우리가 막 잘한 거 박수 친 것도 있고 좀 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오늘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 편을 열심히 들었던 저도 좀 여러분 앞에서 어깨 펼 수 있고 이건 진짜 법조인 출신 당무감사위원장 중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으로 임명된 그 자리 있잖아요. 네.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순간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뭐 윤리위원장. 네. 윤리위원장은 평상시에는 하는 일 없어요. 그렇죠. 하는 일 없는데 네. 어느 순간 막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단계 사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 할 때는 윤리위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당무감사위원장은 어떤 자리냐면 당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당무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당협위원장들의 당무를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35개의 당협이 위원장이 없는 사고당부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장동혁 위원장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35개부터 좀 보충하겠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당장 8개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해야죠. 더 네. 늦출 수도 없어요. 네. 당협위원장 없이 이 시장 군수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선 위원장이 없는 당협을 사람을 앉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게 아니고 택도 아닌 것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것들이 한 4, 50개는 최소 되거든요. 한 7, 80개 돼. 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나쁜 발목이나 짓만 해. 잡고 예. 나쁜 짓만 하는 것들이 한 7, 80명 정도 돼요. 이게 거의 대부분 한동훈 똘마니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당협위원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갑자기 장애투쟁할 때 막 이따만하게 무슨 당협하고서 막 팻말 들고 나오는 것들 중에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당협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일수록 거악스럽게 그런 짓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옥석을 가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옥석을 가려내는 일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옥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진짜 돌멩이네. 정리해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이게 저항하잖아. 그냥 그만두는 경우는 없거든. 그렇죠. 저항할 난리를 때 치겠죠. 이거를 네.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1차적으로 하는 게 당무감사위원회예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비대위가 하죠. 네. 그렇지만 비대위한테 그걸 다 넘겨버리면 이런 기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피를 때려오르는 손에 피 묻혀가면서 진흙탕 뒤집어 써가면서 다 처리할 거 처리해서 위에 비대위 또는 쉽게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당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온갖 악역을 다 하는 것. 이게 당무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이호선 위원장한테 지금 맡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걱정을 많이 덜게 된 게 이호선 위원장부터가 탄핵을 반대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따라다니는 탄핵 찬성파 당협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꼿꼿한 법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호선 위원장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저지 투쟁하러 열심히 뛰어다닌 당협이 제일 잘한 당협이야. 그렇죠. 네. 네? 그게 헌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렇지. 당협인 거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 순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당원이나 모집해 갖고서 어떻게 전당대회 좀 준비 좀 해보자. 다음 공천 경선 때 좀 해보자. 이랬던 당협들이 있어. 이것들이야말로 그냥 어떻게 해버릴 이런 당협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점이 그런 의미에서 투쟁하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장동혁 위원장의 그 관점과 이호선 당협위원장의 관점은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100% 일치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애국심으로 철철 넘치는 우리 멸콩TV 시청자들의 기준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기준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까지의 행적과 발언을 보면 또 공개 입장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으로 이 당협위원장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오늘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현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이제 일찍 받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 당무감사위원장 임명된 거 당원 게시판 논란된 것도 조사 지시를 할 의향이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정돈이 안 된 사안이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유사한 사안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원칙의 문제다.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서 당원들에게 알릴 거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 적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당적 같지 않은 분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당무감사 위원들이 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같은 사안에 같은 기준 적용에 원칙 갖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 입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장동혁 대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속으로는 당협도 대거 물갈이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의 단계 사태도 정말 그야말로 발본 세곤 차원에서 다 조사해 갖고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당 대표가 직접 나서면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파 갈등 프레임에 예, 빠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 저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이 그냥 이호선 위원장의 소신과 원칙대로 당계 사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사해. 그리고 이 당협 이런 당협은 놔둬서는 안 돼. 바꿔야 돼. 이렇게 치고 나가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독립기관인데. 그럼요. 네. 예? 하라고 부추겨서도 안 되지만 하겠다는 건 말릴 수도 없는 거거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밝혔고 예. 오늘도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예.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라고 예. 지시한 거나 다름없게 우리가 이 찰떡처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도 당무 감사위원장이 모르쇠로 가장 대가리 쳐박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가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야지 세 번, 네 번 불러다가 해라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무 감사위원장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누구지? 유일준. 유일준이. 한동훈 똘마니가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딱 붙잡고 앉아갖고서 당계 사퇴를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교체하고 갈아야 될 당협위원장 문제도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큰 원칙으로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유일준이 같은 거 허접한 얼라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고 말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위원장을 딱 갈아버리니까 이제는 이호선 위원장이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요. 원칙에 맞춰서.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완전히 덜어주는 그런 행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장동혁 대표 손에 피를 묻히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네. 시스템과 절차대로 가야 군더더기 소리도 안 나오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소식 보자마자 오는 길에 페이스북에 제가 입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를 당무감사위원회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아서 주요 언론과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동훈 가족들이 대통령 욕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 마치 김경수 드루킹처럼 동일한 IP로 여러 가족 계정으로 여론을 조작한 게 이 사태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형사적으로도 업무 방해에 해당돼요. 예. 김경수가 그 업무 방해로 실형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제가 가장 많이 제보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면 제가 당무감사위원회 앞에서 이게 왜 문제이고 우리가 김경수를 구속시킨 국민의힘에서 왜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가장 잘 설명하겠다. 나를 참고인으로든 뭐 증인으로든 불러달라라고 오늘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들이 인선이 다 되고 나면 아마 제가 조만간 기분 좋게 기쁘게 당무감사위에 그래요, 예. 한번 불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 사퇴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동훈 드루킹 사건이에요. 네. 한동훈 드루킹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지만 징계와 동시에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고발해야 형사처벌로 돼요. 가야 됩니다. 형사처벌해서 고발해 갖고서 완전히 정치판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인데요. 뭐. 이게 당에서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되고요. 이게 자꾸 친한개들은 요새 안 했다는 말도 안 해요. 가족이 뭐 욕 좀 할 수 있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족이 대통령 욕했다, 동료 정치인 욕했다라는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동일 IP로 여러 명의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여러 명의 아이디를 자기가 아닌데 그걸 로그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여론 조작이 포인트이고 그거는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이제 분식하고 네. 그 컨퍼런스 해주는 거 이것들 다 범죄에 은닉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 한동훈이가 그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어도 지것들은 알았을 거라고요. 그럼요. 초기에. 알고서 했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한동훈이 대표할 때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적극 비호했던 인물들은 저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아무튼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께 저희가 제일 먼저 단독으로 전해드렸고요.
당일 하나둘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또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 가지 좀 개선된 게 있더라고요. 네. 동대구에서는 막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시도당 위원장들 인사 소개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거 많이 생략됐고 그래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지원 전 대변인이나 뭐 최국 개그맨이나 좀 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사들을 세우는 개선점도 분명히 보였는데요. 박사님, 지난주 대한문에서의 이 장애 집회는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족벌 언론들은 뭐 한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를 다시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예전에 많이 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한 5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다고 들려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5년 8개월 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장동혁 대표부터가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죠. 네.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초재선들의 대부분도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대혁명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그 장애투쟁을 광화문에서 몇 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언론은 뭐 하여튼 뭐 5년 8개월 만에 장애투쟁 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 한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는 그래요. 그러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대구역 집회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거 우리가 지적해 준 거예요.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어제 집회에서 많이 개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그러면 됐지.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몇 가지 개선점을 이제 눈에 띄는 개선점을 지적했어요. 이를테면은 이재명이 얘기하면서 이제 대통령 호칭 붙이는 자들 별로 없더라고. 그거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만 열면은 막 입버릇처럼 따라오는 거를 안 쓰기가 쉽지 않거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자 좀 붙이지 마라. 이거 다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동대구역 집회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았거나 또는 무신경하게 그냥 진행됐던 것들이 고쳐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진화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어제 오후에 있었던 집회는 매우 성공적이다. 특히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한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집회였다고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한 템포 쉬어갈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왜 다음 주에는 안 하냐라고 야단치지 마시길 바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늘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서 1년 내내 장애 집회를 세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인간이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클라이맥스로 고조됐다가 약간 좀 쉬었다가 휴지기를 거쳐서 또 조금씩 슬슬 움직였다가 또 고조시켰다가 하는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2차례 그리고 동대구 집회 거쳐서 서울까지 사실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경험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시점 자체가 이게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다 귀성하는데 모여라 그런다고 모이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이제 10월 10일 정도에 끝나잖아요. 네. 또는 그 10월 10일만 하루 쉬면은 12, 13까지 연장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월 14일부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 이때 국감이 들어가요. 맞아요. 국정감사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국감은 사실 권력 잡은 저것들,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싶은 게 국감이에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렇죠. 국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20일간에 걸친 국감 때 이재명 권력을 그냥 이 마른 명태에 뚫리게 패듯이 그렇게 패야 되는 거야. 지금 김현지가 나오니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 그 그렇지. 국감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국감 때는 국감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장래의 투쟁 수단을 다 버리고 오로지 길거리로만 가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외 투쟁과 장내 투쟁을 잘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보름 또는 10월 한 달 동안은 원내에 집중해서 국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모으고 모아서 11월쯤에는 다시 장외로 나와야죠. 예, 이런 방식으로 리듬을 좀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 어제 저 서울역 보니까 대단하더라. 우리 한 판 더 하자. 그러니까 기분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10월 한 달간은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하고 특히 국감에서 그 이재명 권력의 무능과 부패를 차근차근 씹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어떤 정치 일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정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구와 서울에서 이 엄혹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정도 결집할 수 있다는 걸 뜨겁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내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발목 잡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누군지도 다 드러났어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을 얻은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감에서 열심히 싸우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리라던가 문제점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또 여론을 응축시켜서 11월에 또 한 번 더. 네. 김재섭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유 그래봤자 초선 의원 하는데 이거를 당 대표가 김재섭이 이런까지 거론하면서 좀 격이 안 조심해라. 맞죠. 격이 안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무감사위원장 입장에서 그 도대체 당 전체가 장애투쟁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떠들어. 얘 저 당헌당규 위반인지 우리 조사하겠어. 지가 어떡할 건데. 조사 받아야지. 예, 그런 일을 앞으로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좀 빨리 제대로 좀 포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일종의 검사 역할이라면 윤리위원회가 판사 역할인 판사 거잖아요.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선임도 다음 과제로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감 이야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녀 김현지를 지금 국감에 나오니 많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진 같은 친명 의원들조차 아니 총무비서관 당연히 나와야지 하니까 이재명이 이제 오늘 이런 꼼수를 썼습니다. 김현지를요. 네. 갑자기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시켜버렸어요. 아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예. 이 안에서 이런 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감 내보내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김현지에 집중해라. 김현지 하나만 국감장에 끌고 나와도 성공이다. 네. 제가 그렇게 지금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결국 국감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 것들이 다시 생각해도 나가면 사고 터진다. 김현지를 국감장에 내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는 좌파 것들이 뭘 알겠어요. 네. 좌파 것들 중에도 김현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김현지를 정말 수족처럼 부리는 게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김현지가 국감에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게 유엔 가에 있는 기간 동안이었는데 시점상 아마 비슷할 텐데 네, 네. 아마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김현지를 국감장에 내보낸다고 야 어떤 것들이야 하고 아마 완전히 뒤집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것들이 뭔가 수습은 해야 되겠고 내보낸다고 했는데 무작정 안 내보낸다고 해갖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의 표적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자리로 잽싸게 바꿨어요. 이게 부속실장인데 그러면서 김현지가 오늘 한 말이 뭐냐, 여야가 합의하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도 여야가 합의하면 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보고 합의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싹 빠져나가는데 자 여러분, 김현지가 그 정도로 정말 세요. 내가 보기에는 김혜경이보다도 김현지가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파워가. 예. 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김현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무슨 수석으로 시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찾다가 에라 하고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는데 자
제1부속실장이 어떤 자리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24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 이를테면 새벽 2시에 갑자기 뭐 서해 공무원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잡혔다. 그러면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급보를 보고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시를 받고 나와야 되거든. 이 문재인이 이게 그걸 안 해갖고서 결국은 우리 이대준 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이때 대통령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근무하는 그 아침 뭐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나 칩시다. 그 시간에 대통령에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수행실장하고 비서실장이에요. 수행실장은 24시간, 그 근무하는 시간 내내 붙어 있어요. 수행실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퇴근하잖아요. 퇴근하고 나면은 비서실장하고 수행실장이 거기서 일단 역할을 멈춰요. 그리고 누구한테 인계를 하느냐? 제1부속실장한테 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제1부속실장이,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은 제2부속실장이, 이렇게 퇴근 후에 다시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다. 그러면은 침실에 뛰어들어가서 깨워가지고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고 깨울 그 사람이 누구냐? 제1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이 김현지를 그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역대 남자 대통령이 근무하는데 여성 보좌관이 아니 제1부속실장 여성 제1부속실장 없어. 네. 이게 하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침실에서 들어가서 대통령 보고하고 깨우고 하는 자리인 건데 예. 지금 그 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이를 그 경기도에서부터 예. 데리고 있었던 라인인데 뭐 그걸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또 승격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명현 씨가 이 경기도청 내 법카 폭로하면서 배소연이 등장했잖아요. 네. 이 배소연은 김혜경 담당이었던 거고 김현지는 이재명 직계 담당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뭐 내밀하게 무슨 관계인지는 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로서의 제1부속실장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예요. 이게 대통령이 퇴근 후에 뭐 잠을 자다가도 국가비상사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중동에서 전쟁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나서 비상회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우는 사람이 제1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그래 김현지를 시켜요? 여성을 시켜? 꼭 김현지가 아니라 누구래도 여성은 맡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일의 성격상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보낼 자리가 따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네. 그만큼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면 안 되는, 국민들과 언론에 그렇죠. 공개되면 안 되는 비상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비상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현지를 어떻게든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뭔가 다른 자리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장. 김혜경 담당. 그렇지. 네. 그 같은 여자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건 괜찮아. 그나마. 그런데 그걸 김혜경이 싫다고 그랬나? 아니 제가 봤을 때 김현지가 지금 만사현통이라고 대통령실 인사를 다 주무르대잖아요. 네. 근데 제2부속실장에 가게 되면 네. 영부인 업무밖에 못하니까 김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만사현통인데 내가 인사 다 하는데 그 권한을 유지하려면 제2부속실로는 못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이것들 보고 정말 이게 철면피하고 뻔뻔하다.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지? 차라리 저 몸이 안 좋아서 좀 당분간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직하고 시골에 어디 갖다 보내놓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거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제1부속실장이 여성이 맡았다? 아이고, 이건 뭐,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만약에 박사님 보수 정부에서요. 예. 또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예. 딱 찍혀서 화제가 된 비서관 국감 안 내보내려고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임명하잖아요. 민주당 끝에 바로 특검합니다.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특검까지 들어가요. 근데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그리고 저는 정진상이 대장동에 아파트 분양받았잖아요. 네. 김현지가 대장동에 아파트 분양받았거든요. 이재명의 최측근들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관련해서 물어볼 게 투성이에요. 이 정도면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그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라고 성남 시의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 김현지의 실체를 잘 안다고 하는데 예. 김현지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근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김현지가 국감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 받고 특검까지 더 가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네. 예. 하여튼 뭐 이게 정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요. 지금 어떻게든 국감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려고 이런 인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김현지 사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감 끝나도 쉽게 가라앉을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지 사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습이 안 되면 저는 올해 안에 김현지 게이트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납득하기 힘든 비선 실세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프레임, 비선 실세 프레임이 참 정권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김현지가 그 비선 실세로 드러났다. 이게 단순히 1급 공무원 정도의 실세가 아니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인사 이동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네. 이 와중에 국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들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 국가 전산망 지금 마비 상태이고 행정기능 복원에 4주 이상 걸린다는데. 야, 저것들 정말 사악해요. 네. 우선 화재가 났잖아요. 네. 왜 화재가 났으면 처음에는 이거 왜 화재가 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보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너무 위험해서 이 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하고 같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옮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차례는 옮겼고 3번째 옮기다가 사고가 난 건데 네.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서버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이동할 때 그야말로 조심조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영세업체가 그 이전하는 문제를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지고서 옮기다가 뭔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이 첫 출발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분명히 그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거의 시한폭탄에 가까운 이 위험 물질을 다루는 데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이 철저할 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다가 불이 났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초진하는데 10시간 그리고 완진하는데 22시간이 걸렸다는데 이건 소방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됐으면 기왕에 난 불은 불이라 치고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과 안전과 직결되는 그 시스템이 빨리 가동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거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네 번째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차례차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덜렁 국민한테 송구하다고 대가리 팍 숙이고 사과를 했어 먼저. 아 근데 그 내용이 가관이던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쫙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것들이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좌파 것들이 다 나서서 프레임을 먼저 덮어씌우지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보다 답답하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일이야 라고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저딴 식으로 대놓고 발언하는 거죠. 처음 봐요. 보통은 저런 거 정청래나 추미애나 서영교나 이 당에서 이 잡것들이 난리치고 네. 대통령실은 좀 빠져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그 행안부 관할의 이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떤 일인지를 이것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멘붕 온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청래니 뭐니 이제 입 바른 것들이 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워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 보다 40시간 잠수 타고 있던 이재명이가 에라이 하면서 나라도 나서가지고 야 내 말 듣고 빨리 이거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족벌 언론들이 쫙 나서가지고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참나. 그런데 네. 자 이게 우리 카카오톡 화재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간 정부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민간에서 있었던 거야. 민간 기업이 있었던 거지만 카카오가 다루는 여러 주요 정보들 중에는 국가 정부 관련 이 전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게 민간 기업에서의 화제지만 국가적인 안전망 문제로 확대가 됐고 네. 이때 이 문제를 대처하고 보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보완 계획들이 수립이 됐고 네. 이걸 하기 위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거를 좌파 것들이 깎았거든. 아니 정부 일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일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네. 보면서도 이거 필요한데 필요한데 하면서도 예산이 없으면 내가 내 주머니 돈이라도 내서 합계가 안 돼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예산권을 갖고 있었던 좌파 것들이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 놓고 이것들이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은 지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이건 윤석열 정부 잘못이야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자기들한테 책임이 올까 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고 몰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당시에 카카오라는 민간 기업의 화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공세를 폈거든.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이가. 그럼 이거는 민간 기업도 아니에요. 행안부 밑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화제가 난 거야. 그것도 정말 어설프게 하다가 화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한 행안부 장관 윤호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민석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는지 보니까요. 네. 지금 정부의 전산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네.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는데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는지 주소를 기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외 출장을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인데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 넘버 2예요. 파워가. 네. 그런데 제가 입국할 때 어느 호텔에서 체류한다, 어디 있는다라고 제가 안 적으면 어느 나라에도 입국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거는 출입국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나가지고 무비자 입국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게 마치 불법 체류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은 어디 호텔에서 머무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된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이게 뭐 저 여권 파워가 한 60위권밖에 안 되는 게 중국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무비자로 15일간을 그냥 관광으로 들어오는데 이 15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묵는지 뭘 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게끔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다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중국인 이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서 누가 불이라도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이 문제 제기는 현재로서는 좀 과하다 생각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 문제를 걱정하는 이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음모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무비자로 들어올 뭐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관리가 안 돼요. 네. 중국인들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좀 걱정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다시 마치 음모론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유파를. 그래서 저것들 원래 그런 공격받을 때는 차라리 공격해라. 공격받느니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낫다.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밀리면 안 돼요. 이 중국인들의 그 무비자 관광객들에 한해서 15일간 무비자 그 입국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재명 것들이 한 일이고 얘네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행정망 마비로 인해서 이자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묵고 몇 명이 전원 돌아갔는지 몇 명이 안 돌아가고 불법 체류하게 될 것인지를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합리적인 걱정과 우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지금 나라에 이런 비상사태가 연이어지고 관련된 걸 점검하는 국감기간에 자기 아들,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면서 마치 뭐 축의금 장사하는 듯한 최민희가
국감 기간 도중에 딸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뿌리는데 계좌번호랑 다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우상호가 아들 결혼식을 또 국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감 기간에 이런 여당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계좌번호 찍힌 청첩장 돌리고 하는 것은 그 피감 기관이나 수많은 관련인들에게 와서 축의금 내고 가라. 우리 이걸로 한 몇 억 뽑아 먹겠다. 이런 노골적인, 아니 저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거든요, 박사님. 아니 뭐 이재명이가 먼저 했으니까 그 밑에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재명이는 뭐라고 말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심지어 결혼식장에 카드 결제도 있대요. 글쎄. 그런데 이게요 결혼식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출판 기념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하고 뭐 결혼식도 다 날짜를 잡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날짜는 지가 잡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피해.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디 딴 데 못 가고 국회에 지역구에도 못 내려가고 국회에 모여 있을 때를 골라. 그게 국감 시기예요. 또 정기국회 할 때야. 아, 진짜 얄팍하다, 그러니까 얄팍해. 9월부터 12일이야. 네. 9월부터 12월 동안에는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리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요. 딱 요 시간에 그렇게 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해. 잔머리 돌아가는 것들 하고는 진짜. 아유. 그리고 무슨 후원회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때 아이고 뭐 기왕이면 뭐 내 애들 결혼식도 이때 하면 좋겠네. 아유. 그리고 요 국감이 끝나기 전이 성수기야. 네. 왜냐하면 국감 때는 이제 증인 채택을 하니까 네. 이 기업들이 또는 그 정부 기관장들이 국회에 잘 보여야 되죠. 예, 잘 보여줘. 자칫 잘못 보이면은 증인으로 불려오거든, 참고인으로 불려오거든. 어떻게든 그거를 빼는 거가 이 대관팀의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1년 후나 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국감 전이 이게 아주 피크 타임이에요. 그러면 딱 요때지. 국감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마침 추석이랑 겹쳤네. 아이고, 진짜 이 잔대가리 돌아가는 거 하고는 정말. 아유, 진짜. 선물 주고받는 것이 미담으로 얘기될 수 있는 추석이랑 겹쳤네. 그러니까 이때 뭐 결혼식이고 뭐고 뭐 다 때려 먹어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푸념을 해. 아, 이게 10월 달에는 너무 나가는 돈이 많다. 아니 근데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예. 이게 국회의원이 그런 짓거리를 하거나 정무수석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예. 이게 공직 기강에서 출동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너 지금 축의금 장사하려고 그러냐? 정부에 누가 된다, 당에 누가 된다.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지 아들 결혼식에 그렇지, 청첩장에 그렇지. 계좌번호 있고 돌리니까 이게 공직 기강이 나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아래에 공직기강 비서실의 비서관이 이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거 조질하고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재명의 아들부터 저 짓을 했으니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보통 때 같으면 대통령 수석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좀 눈치 봐요. 네. 대통령 실적도 좀 눈치를 좀 보고 그렇죠. 네. 하는데 지금은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윗물이 안 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윗물이 구정물이니까요. 윗물이 구정물이니까. 아유,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제가 옆에서 이 패널 고성국 박사님을 보면서 또 팬이 되는 기분인데 여러분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 패널 뜨겁게 열변을 토하는 박사님 모습에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화답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네. 멸콩 TV 50만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던데 지금 네. 50만 아니에요? 42만 7천입니다. 아 이게 뭐야? 네. 저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 네, 여러분 저희 예. 시청자 잘 나오는 만큼 구독도 좀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이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집 소식을 미처 못 알려드렸는데요. 그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재밌는 뉴스 많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지 사이트를 열었는데 가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된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5시 반 꿀잼일 테니까요.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걔는 왜 그렇게 꾸질꾸질한 짓을 자꾸 해? 네, 아주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 전집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